중장기적으로 내가 공급을 통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하겠으나 인위적으로 단기 집값을 잡기 위해서 뭐 세금 때리고 뭐 규제 때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스탠스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고, 그것이 저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전입니다. 오늘은 88 부동산 공급 대책 요거와 관련해서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사실은 제가 이 얘기가 나왔을 적에, 이런 대책이 나온다고 했을 적에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뭐 작년이라든지 아니면은 재작년이라든지 뭐 공급 대책이 나오긴 나왔는데 되게 야심차게 초반에 무슨 270만 원을 공급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적에 거의 이제 실현이 쉽지 않은 그런 대책들이 나왔고, 실제로도 현실화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막상 나와보니까 꽤 괜찮은, 꽤 특히 중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어느 정도 효용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정책들이 나와서 오늘 한번 분석을 해보겠고, 이런 대책들이 이렇게 쭉 나오면은 그 PDF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해석하고 이런 게 좀 쉽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그런 대책 중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을 딱 픽해가지고 제가 어떤 식으로 좀 해석을 하시고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을 보시는데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많은 화제를 모았죠.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여기다가 택지지구를 지정을 해갖고 수도권 주요 입지 8만 세대를 공급한다,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약간의 조금 디테일하게 봐야 될 부분은 8만 세대 중에 이제 이미 2만 세대는 이미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발표가 될 부분이 이제 6만 세대 중에서 24년도에 이제 추가로 3만, 25년 중에 추가로 3만. 그리고 이게 모두 그린벨트라는 게 아니고,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급한다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일부, 그러니까 그린벨트 해제까지 포함해서 8만 세대, 새로 6만 세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양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미 많은 택지지구 지정을 해갖고 아직 시작도 안 한 곳들이 많잖아요. 3기 신도시 뭐 수십만 개 있고,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3.5기 신도시 같은 무슨 컴팩스 시티, 뭐 평택 이런 것들도 또 이미 지정을 해놨는데 뭐 시작도 못한 곳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6만 호라는 것은 뭐 적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6만 호 자체가 되게 많은 건 아닌데 그동안 쌓여왔던 것까지 합치면은 꽤 많은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기존에 지정되었던 어떤 택지지구 여기에 비판이 주요 요지가 아니기 때문에, 입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서울에 어떤 공급 효과를 주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걸 의식해서인지 그린벨트를 해제한다, 서울 시내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아무래도 주요 요지의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얘기가 나온 거는 24년도에 이제 추가로 3만 호에 해당하는 택지 지구를 지정을 할 텐데, 그 중에 그린벨트 해제는 약 1만 호 정도가 지정이 될 거다. 물론 디테일하게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정도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25년도에 또 추가 발표하겠다. 또 이 중에서 또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또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급을 한다라는 거에 이제 중요한 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중요 지역, 주요 지역, 그러니까 서울 안에, 서울 중에서도 이제 그린벨트 이제 북쪽은 산이나 뭐 이런 곳이라서 사실 해제해서 집을 짓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남쪽, 특히 동남쪽에 또 많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집을 지으면은 아무래도 서울의 좀 주요 요지에 가까운 그런 공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공급적인 영향을,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이 한 가지 있고, 또 하나는 그린벨트를 지정해서 해제라면은 일반 택지지구, 일반 어떤 땅을 지정을 해갖고 택지지구로 만들어서 집을 짓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른 공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그린벨트를 뭐 지정을 해서 해제를 하는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단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3기 신도시 때라든지 뭐 이런 다른 택지지구를 지정하는 것보다 조금은 더 빠른 공급. 왜냐면은 보상도 좀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지정물 뭐 이런 해제 이런 것들도 관련해서 조금 더 빨리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빠른 공급이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 2기 신도시는 노무현 정부 때 지정을 해가지고 공급을 했는데, 이명박 정부 초기 때 그 지정한 그린벨트 해제해서 주택 공급을 한 게 오히려 더 빨리 지어졌거든요. 세곡동, 내곡동 요때. 그러니까 그린벨트 쪽이 조금 더 빠른 공급이 가능하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필요한 그런 공급에 있어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급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아마 접근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환경적인 부분이나 뭐 미래 세대의 뭐 녹지를 공급하는 이런 부분에서 비판은 있지만 아무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실행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기존 택지 이용 계획을 변경해서 2만 호를 추가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뭐 3%나 언더스탠딩 뭐 이런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인다든지 이미 지정된 택지에
어떤 토지 이용 어떤 계획을 변경을 해서 추가 공급을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공급이 가능하다. 추가 공급이. 그래서 그거를 뭐 제 얘기를 들은 건 아니겠지만 같은 생각으로 아무래도 공공택지 이용의 효율화, 그러니까 뭐 용적률 높인다든지 아니면은 주택이 아닌 어떤 땅을 좀 더 주택으로 많이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2만 호를 추가 공급합니다. 2만 호가 그렇게 적은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수년 후에 뭐 5, 6년 안에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 택지에 2만 호를 추가로 공급을 해서 아무래도 공급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요거는 둘 다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공급 측면에서는 물론 저도 그린벨트를 해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부동산 공급, 아파트 공급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또 괜찮은 정책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의 디테일하게 어디가 해제될지는 이제 11월에 발표한다고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용적률 1.1배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주요 핵심지에 이제 공급을 더 늘리겠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 많은 집을 짓게 유도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어떤 차원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용적률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속도를 좀 빠르게 해주겠다라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정책들이 디테일하고 정말 실무적으로 잘 어떤 고민과 어떤 노력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높게 평가하고 싶은데 일단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은 일단 절차 간소화 요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재개발 재건축이 빨리 될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하진 않는데 그래도 예를 들면은 뭐 평균 6개월 단축한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공급에 있어서는 그래도 꽤 괜찮은 어떤 효과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드라마틱한 효과는 아니겠지만 효과는 무조건 있는 정책들이에요. 되기만 하면은. 예를 들면은 이런 기본계획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 이런 그러니까 두 번 해야 될 일을 통합해서 하는 것들. 그리고 여기 뭐 사업 시행인가와 관리 처분인가 요거를 사실은 합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규모 재건축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이 규모가 작은 정비 사업은 지금도 두 개를 합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두 개로 합쳐서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저는 잘만 하면은 뭐 6개월에서 1년 사이 정도의 어떤 기간 단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공급 뭐 수년 후에 혹은 뭐 십수년 후에 공급이 될 것들이 다 1년씩 만에 단축된다고 하면 이것도 굉장히 공급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 여기 그다음에 이번 정책은 아니지만 바로 직전 정책 중에서 정비구역을 수립하는 거랑 조합들이 인가를 받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있게 해줬어요. 요것도 한 6개월 정도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어떤 세부적인 어떤 단계들의 기간 단축 요런 것들을 합치면은 1년 이상 혹은 1년 반 뭐 요 정도의 기간 단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전체적인 재개발 재건축의 속도가 증대되고 이게 공급의 어떤 공급을 좀 땡길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요것은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효과는 사실은 거의 무조건 있어요. 물론 모든 조합들이 이것을 뭐 이런 수혜를 다 볼 수 있다라고 보진 않아요. 뭐 그 중에서는 뭐 일을 못하는 곳들도 있고 뭐 싸워서 뭐 이런 것들하고 관련 없이 너무너무 늦어지는 곳들도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꽤 많은 조합에서 이런 어떤 정책 변경 뭐 이런 단계 통합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서 뭐 평균적으로는 어쨌든 무조건 효과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장에서도 좋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공급 입장에서도 좋고 좀 괜찮은 정책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사업 시행인가와 관리 처분인가 이런 통합 외에 기본적으로 신통기획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신통기획의 어떤 통합 심의 통합 인허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확대한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확대한다.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겠고 신통기획 같은 경우는 지금 물론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속 통합이라고 해놓고는 사실 신속하지 않다라는 게 지금 중론인데 사실 그거는 심의를 통합한다는 측면에서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어떤 재개발 재건축에 굉장히 개입을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늦어지는 측면이 있지 심의를 통합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무조건 또 이것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도 심의를 통합하는 것들을 퍼뜨리고 더 확대를 하고 여러 가지 지금은 통합하지 않고 있는 인허가 의제 대상까지 더 확대해갖고 통합 어떤 인허가를 낸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것도 일부 어떤 기간 단축 그다음에 공급을 좀 땡길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뭐 대출 보증 요 허가하고 협의 진행하는 거를 좀 땡겨서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자잘한 것들 하나하나 보면 좀 자잘해 보이지만 요거를 다 합치고 나면은 거의 1, 2년 정도의 어떤 단계의 축소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뭐 이런 단계의 단축을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재개발 재건축은 어차피 지들
지들끼리 싸우고 지지고 볶다가 이렇게 늦어지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단기를 축소해봤자 별 소용이 없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것도 맞는 부분이지만 여기 정책을 보면은 또 그런 부분까지 좀 염두에 두고 어떤 정책을 내세운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요거는 진짜 실무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임원 해임 총회 시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다. 보시면은 이것은 뭐 재개발 재건축 하다 보면은 이제 양면성이 있는데 조합이 문제인 경우도 있고 괜히 태클을 거는 비대위가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경우든 간에 해임 총회를 하고, 그러니까 임원을 조합장을 해임하겠다고 해임 총회를 하고 어떤 그 정말로 해임이 돼갖고 다 새로운 조합장이 뽑히고 요런 과정이 굉장히 지리하고 길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합장을 바꾸고 어떤 조합을 다시 정상화해서 시작을 하려고 해도 그 절차 자체가 너무 긴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사이에 또 갈등이 생겨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해임 총회를 할 경우에는 지자체에 먼저 신고를 하면은 해임되자마자 지자체에서 조합 정상화를 빨리 해줄 수 있게 지원을 하겠다. 알겠어. 그러니까 임원들이 문제가 있으면 해임을 하는 건 해임을 하는 건데 이 해임하고 새로운 조합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어떤 지연 이런 것들을 방지하겠다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해임이 되고 나서 새로운 조합이 생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또 하나의 효과는 저는 이 임원 해임 총회 시 지자체에 신고를 한다라는 게 약간 그 비대위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최근에 보면은 비대위가 굉장히 뭔가 거의 사기성으로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해임 동의를 높여가지고 정말 억지로 조합을 망치는 그런 케이스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불법적인 것을 동원해가지고 조합을 뒤집으려고 하는 경우에 앞으로는 지자체에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좀 더 부담을 가질 수 있죠. 정말로 합리적이고 어떤 꺼리낌 없이 조합을 정말로 뒤집어가지고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은 지자체에 신고하고 해임하고 조합 정상화를 하면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좀 억지스럽게 이권 다툼으로 인해서 뭐 서류도 위조하고 이런 경우에는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 망설여지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효과까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임을 해가지고 정상화시키는 어떤 기간을 좀 당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함부로 해임총회를 열 수 없는, 그러니까 약간 어떤 위조라든지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함부로 해임 총회를 열어가지고 조합을 없는 것을 시도하기에 조금 꺼려지게 만드는 그런 효과까지 있지 않을까 해서 이것은 좀 갈등을 줄이거나 혹은 갈등이 생겼을 적에 그 시간 소요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좀 있고 또 하나는 최근 1, 2년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공사비 문제를 이 공사비 문제에 있어서 증액 요청이 발생하면은 이것도 이제 지자체에 제출하라. 그 다음에 이런 내역을 제출하라. 그러니까 기존의 문제가 시공사가 갑질을 하면서 공사비를 얼마를 올려줘라고 하는데 왜 올려주는지 어떤 부분이 비용이 증가됐는지를 내역도 없이 그냥 A4 용지 한 장에 올려줘라고 이렇게 대충 써갖고 이렇게 그 조합을 압박하는 그런 시공사의 갑질 문제도 있었는데 그러지 말고 분명히 내역을 왜 올리는지 내역을 정확하게 적어서 지자체에게 제출하면서 비용 증가 요청을 해라. 그러니까 굉장히 오피셜하게 되는 거고 시공사 입장에서도 좀 더 부담이 되고 좀 더 오피셜하게 어떤 증액 요청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다가 증액 요청을 그렇게 할 경우에 부동산의 공사비 검증과 바로 연계가 되면서 그런 검토 작업도 좀 더 빠르게 당길 수 있는. 그러니까 역시 조합 내부의 갈등도 있지만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에 있어서도 과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좀 조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이거를 제대로 실행을 할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겠지만 어쨌든 이상적으로 이게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두 정책 이런 거 모두 효과가 있을 만한, 특히 이제 갈등이 생겨서 지연이 될 만한 했을 적에 지연의 어떤 기간을 좀 당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 상승. 요것은 좋아요. 저는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에서 공급을 좀 늘려야지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지역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핵심 지역의 집값이 너무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다라고 저는 항상 주장을 해왔는데 그래서 여기에 30% 그러니까 용적률 30% 1.1배로 용적률을 추가 허용해주면은 그 다음에 이것을 3년 내로 이렇게 한시로 완화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3년 내에 빨리 이때 정비구역 지정을 받으려고 많은 어떤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는 어떤 아파트 단지들이 우르르 시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수년 내 혹은 십수년 내에 굉장히 많은 공급 어떤 증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요거는 법 개정 사항.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특별법이란 것을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번에 나온 법 개정 사항들을 모아가지고 통합적으로 이렇게 발의를 한다라는 어떤 계획인데 많은 것들이 조금 굳이 반대하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 용적률 상향
이 용적률 상향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 혹은 투자자들한테만 이득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반발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에서 정말 통과가 가능할지를 좀 체크해보고 좀 팔로우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성을 높여주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활성화되었을 경우에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해서 더 많은 공급을 더 빨리 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긴 하지만 이게 국회 통과가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임대주택 관련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되는 비율을 뭐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서 차등으로, 그러니까 뭐 노원구에서 임대주택 짓는 거랑 강남구에서 임대주택 짓는 거랑 요거를 비율을 사업성에 따라서 조금 조정을 해주겠다. 이런 거 서울시에서 하고, 그다음에 임대주택 인수 가격도 좀 높여갖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을 좀 더 높여주겠다. 이런 것까지 해서 좀 세부적인 것까지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성을 올려주는 그런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어쨌든 사업성을 올려주고 속도를 빨리 해주고,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조합한테 굉장히 좋은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꼭 그들한테만 좋은 게 아니고 추후에 공급을 많이 더 빨리 할 수 있는 어떤 트리거가 돼서 전체적인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 이게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비아파트 쪽의 공급과 어떤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정책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단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핵심적이고 눈에 띄는 것이 이런 거, 무제한 매입. 그러니까 비아파트, 그러니까 특히 빌라 쪽의 신축들을 공공 LH가 매입을 하겠다. 매입을 하는데 무제한으로 매입하겠다.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하겠다라고 이렇게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 생각이에요. 이건 제 생각이고 아마도 현실적일 것 같은데 말은 무제한인데 매년 예산이 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무슨 무제한 양적 완화, 빌라 양적 완화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양적 완화, 무제한 양적 완화는 기축통화국이 뭐 발권력을 가지고 막 계속 돈을 풀어가지고 뭐 채권을 매입하고 이런 양적 완화지 LH는 그만큼 돈이 없어요. 돈이 무제한으로 막 샘솟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매년 뭐 100몇십억, 뭐 200몇십억 이렇게 예산을 딱 책정해가지고 그만큼만 뭐 도시별로 뭐 얼마 이렇게 딱 정해진 예산 한해서만 올해는 얼마, 내년에는 얼마 이렇게 책정해가지고 올해도 하고 내년도 하고 내후년에도 하고 매년 계속 할 것이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무제한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 매년 한도는 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실제로 LH 부채 같은 경우에는 3기 신도시 하고 나면 지금 27년에 237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회사로 보면 부채 비율이 238%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지금 계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신축 매입을 하는데 정말로 무제한으로 엄청나게 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이지 않고 그래서 무제한인 무제한이지만 매년 제한이 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무제한이라는 말에 너무 꽂히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 공공택지의 22조 원 규모의 이제 미분양 매입 확약. 이것도 굉장히 커 보이죠. 와, 22조 원. 그다음에 미분양 매입을 확약하면은 시행사나 시공사들이 땅은 사놓고, 그러니까 택지를 확보를 해놓고 낙찰을 받아놓고 공급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있어서 해결이 될 수도 있죠. 왜냐면은 미분양 나면은 준공후까지 미분양이 나면은 LH에서 매입해 준다는데 그러면은 공사하자, 일단 분양하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잘 보면은 매입 가격이 분양가에서 85에서 89% 사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또 요 분양가가요.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요. 분양가 상한제에 걸린 그 분양가의 85에서 89%니까 엄청 싸게 매입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과연 그 회사들이 시행사 시공사들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겠냐라는 어떤 현실적인 부분이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너무 싸게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 자체가 원가 기준으로 해서 분양가를 책정을 하는데 그거보다 10에서 15% 정도 더 싼 가격에 매입 확약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매입 확약인가 할인 분양인가 애매한 측면이 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효과가 크진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만약에 누군가가 시행사 시공사에서 반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22조 원, 최대 22조 원까지 미분양 매입을 확약을 하겠다라는 그런 측면의 정책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입 가격 때문에 조금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약간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제 청약 기준 완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주택이라는 기준이 뭐 청약 기준 다르고 뭐 세금 기준 다르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청약 때는 예를 들면은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간주가 돼요. 빌라도 기존에는 공시가 1억 6천, 수도권 기준 1억 6천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싸고 작은 집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청약 가점도 유지시켜주고 무주택 기간도 뭐 인정해주고 이런 정책이 있었는데 그것을 드라마틱하게 면적 기준도 높여주고 그 다음에 공시가 기준을 무려 1.6억에서 수도권 5억, 지방은 1억에서 3억 이렇게 높여줘서 웬만한 빌라를 소유하고 있어도 청약 때는 무주택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빌라를 사기 약간 꺼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뭐 그렇게 만족스럽지도 않은 빌라를 사서 내 집이지만 거주를 함에 따라서 청약에 있어서 너무 불이익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주택을 굳이 빌라로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말고 청약의 조건을 그 다음에 가점을 유지를 해줄게. 빌라에 살아도. 그래서 첫 주택을 일단 빌라로 해서 빌라 내 집에 거주하면서도 청약을 계속 도전을 하셔라. 청약에 불이익을 안 준다.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빌라를 사서 거주를 하면서 청약에 도전을 하라는 측면에서 빌라의 수요를 촉진을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이런 경우에 실질적인 영향이 엄청 크진 않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빌라를 이런 경우에는 뭐 투자로 매입을 해둔 다음에 나는 아파트 전세 살고 청약을 계속 도전하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뭐 빌라 같은 경우에 안 오른다고는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성격에 따라서 오르는 빌라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빌라를 약간 집값 상승의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해지하는 차원에서 빌라 하나 소유해두고 나는 아파트 전세 살고 청약 도전하고 여러 가지 케이스를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대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무주택자 분들, 그다음에 신혼부부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에 따라서 굉장히 잘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것은 꼭 알아두시고 이 조건에 따라서 내가 내 집 마련 어떤 전략이나 플랜, 그에 따른 어떤 내가 지금 모은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어떻게 보면은 앞에 어떤 정책들은 무주택자 분들 집값에 조금 더 예민하실 수도 있는 무주택자 분들의 입장에서 너무 미래 얘기일 수 있어요. 뭐 나중에 공급이 많이 된대, 나중에 언젠가 집값이 잡힐 수도 있대, 미래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당장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무주택자 분들이 더 주목하고 분석하고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 청약 기준 완화 부분이 좀 그냥 지나치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꼭 포커싱해서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굉장히 긴 어떤 정책 중에서 이제 주요 정책, 정말 제가 요 부분이 정말 핵심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만 한번 정리드려 봤는데, 총평을 한번 드려보자면은 국토부 장관이 계속 언급한 그런 어떤 원칙, 중장기적 측면에서의 원칙, 이론, 이런 것들을 중요시한 굉장히 FM적인 정책 방향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중장기적 공급에는 저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 드라마틱하게 이게 막 공급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정책까지는 아니지만 효과 있는 정책들을 저는 내세웠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법 개정 여부가 중요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있겠죠. 그런데 쭉 이렇게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과 아니면은 정부에서 그냥 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눠서 본다라고 하면은 법 개정이 필요한 곳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만 되게 핵심적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그냥 할 수 있거나 혹은 국회에서도 굳이 야당이 반대를 굳이 안 할 그런 작은 요소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요 부분을 제외하면은 어떤 법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을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제 단기의 집값을 잡기 위한 어떤 세금이나 거래 관련한 인위적 규제를 안 할 것이다. 요것은 국토부 장관이 항상 얘기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내가 공급을 통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하겠으나 인위적으로 단기 집값을 잡기 위해서 뭐 세금 때리고 뭐 규제 때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스탠스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고, 그것이 저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쨌든 단기에 막 세금 때리고 이런 것들은 뭐 둘째치고,
그러면은 중기 한 3에서 5년간의 공급 부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것은 해결을 하기가 근본적으로 좀 어려웠고 이번 정책에서도 사실은 어떤 해결 방안이 많이 담기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약간의 완화, 약간 비아파트 적인 매입 같은 그런 측면이거나 혹은 앞서 말씀드린 어떤 이미 지정된 3기 신도시 공공택지의 어떤 공급을 늘려서 2만 세대 정도는 어쨌든 2030년, 29년, 30년 혹은 31년 요 정도에는 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한 부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비 사업 속도를 빨리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어쨌든 너무 장기적이지 않은 공급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내세우긴 했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는 향후 3, 4년 혹은 5년 이내의 공급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 것 같고 그것을 해결하진 못했다, 해결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내용들 한번 참고하시고 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내가 어떤 대응을 할지 혹은 내가 내 집 마련을 언제쯤 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고 의사결정하셔서 좋은 내 집 마련 플랜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정책 관련해서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다뤄봤는데 관련해서 혹시 뭐 질문사항 혹은 뭐 이런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내용들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주시면은 제가 보고 뭐 답변을 드리거나 혹은 뭐 컨텐츠를 만들거나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